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한순간 저도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아무한테나 그런 일은 생겨요. 나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도 어떤 일은 항상 생길 수 있는 거고, 너가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은 생기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무도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는 중요하죠. 커리어 얘기하던 거 네. 조금 돌아와서 지금은 너무 커져버린 이 채널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라디오를 그만두고 시간도 좀 남고 뭐 라디오로 들어오는 어떤 고정 수입도 사실은 없어진 거고, 그래서 뭔가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유튜브가 어떨까, 유튜브로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채널하고는 좀 색다르게, 그래서 굉장히 또 어쩌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퀄리티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잘 됐죠. 근데 퀄리티 좋은 거는 사실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큰 그림 연구소 스태프들이 워낙에 잘해서 그런 거고, 그냥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작진 덕이었다 생각해요. 근데 단순히 그분들도 만들 때 영상 하나 만든다가 아니라 약간 덕후가 된 느낌으로 만들더라고요. 하나하나 뭐 이런 거 체크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원문을 따갖고 찾아갖고 온다든지. 그래서 합이 잘 맞았던 거죠. 운도 좋았고, 얼마만큼의 이 리스크와 코스트가 들어가는지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상황, 나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이대로만 가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남들 하는 만큼의 노력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걸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안 좋고 조금 더 나아져야만 해 라는 굉장한 절박함이 있으면은 뭔가 다른 걸 또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채널은 저한테 뭔가 또 다른 하나였던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곤 해요. 이거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애들한테 너무 적나라하게 저는 얘기해요. 너는 니네 부모님이 아파트 사줄 수 있니? 저 진짜 좋죠. 그렇게 물어봐요. 네. 너네 부모님이 아파트 사줄 수 있니? 그래서 뭐 사줄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디에 사줄 수 있니?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가 아는 상급지에 사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 아파트를 사줘야 돼요. 그러면 해야지. 너무 거시기한 얘기긴 아니야. 한데 딱 와닿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든 해야 되는 입장. 근데 이제 엄청난 내향적인 성향을 네.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리 카메라에 이렇게 나와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많이 말해보신 적이 있다고 해도 사실 저는 카메라 보고 저만 십몇 분 동안 나오는 영상이다 하면 아직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걸 넘어가시는데 허들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줄 알고 꽤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잘 가르친다, 잘 설명한다. 이게 사실 지식 플레이 콘텐츠에서 그냥 명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뼈대가 되는 스크립트, 마치 글쓰기와도 같은 그 짜임새 있는 스크립트를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어렵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윤님 콘텐츠를 보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나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지만 원래 직업은 결국에 쓰는 사람이에요.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이러는 사람이잖아요. 늘 글을 써왔죠.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지만 이 지식플레이 컨텐츠 스크립트는 전부 다 제가 썼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제가 썼어요. 쓰다 보니까 늘어요. 그것도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되 거기에 파생된 것들을 한 두어 개 좀 더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어그로성은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딱 관심을 가질 만한 그거 하나쯤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단어라도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근육이 그냥 잡혀 계신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통은 제가 쓰면은 이제 폰트 사이즈 한 10으로 해서 4장에서 5장 사이 정도를 써요. 한 에피소드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5분 당연히 넘거든요. 제작진이 15분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뭐 주제 같은 거는 늘 힘들어요. 시의성도 잡아야 되고 나는 너무 재밌는데 독자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 됐죠, 사실. 익숙해지긴 하지만 쉬워지진 않는. 그럼요. 늘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예요. 제일 빨리 쓸 수 있거든요, 미국에 대해서는. 근데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야, 내가 명색이 미국 전문가라고 떠벌리고 다녔는데 여기서 틀린 거 나오면은 완전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막 약간 이게 있으니까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하신 분이고 추구하는 바가 높고 그래도 스스로 좀 칭찬해주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없으셨어요? 아이 있죠. 왜 음, 없겠어요. 음. 나도 사람인데. 근데 기준이 높고 이제 굉장히 엄격하다 뭐 이런 건데 전문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제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가 사람은 돈값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프로잖아요.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전문가로서의 돈값을 해야 돼요. 어딘가에 뭐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하고 왔다, 발표를 하고 왔다 그랬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쪽팔리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한 수밖에 없죠. 그거를 엄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되게 잘했다? 그러면 너무 기쁜 거죠. 돈값을 했구나.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 순간순간들은 되게 기쁘죠. 인생이 모토입니다. 돈값을 해야 돼, 사람은. 사람은 돈값을 해야 네. 된다. 받는 만큼은 최소 해야 된다. 그 이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이상을 해야지 그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갈 수가 있고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직함을 걸고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을 해야죠. 이건 당연히 일반화는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에서 들어오는 피드백에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인가? 저도 솔직히 기준이 낮진 않거든요. 내 기준이 되게 빡빡하다 보니까 타인한테서 듣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하더라도 좀 예민하게 수용하고 솔직히 반발하고 싶은 심리도 조금 막 예민하게 일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지윤님을 유의미하게 변화시킨 그런 외부의 피드백이나 조언이 있었는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다 때려치고 한국 갈까?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때려치고 한국 가면은 관뒀대, 중간에 관뒀대 막 이 얘기 들으면 어떡하지? 그렇게도 못하겠고서 막 너무 고민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막 죽상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스라엘에서 온 친구였어요. 에이모스라고. 그 친구가 얼굴이 요새 왜 이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둘까 말까 고민 중이야. 한국 돌아가면 나는 루저가 되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얘가 나를 이러고 보다가 지윤, you take your life so serious.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너무 인생을 거창하게 생각한다. 네 인생을. 근데 그때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 사실 뭐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신경 쓰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진짜 인류 역사에서 점 하나 찍고 가는 건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 제가 약간 변한 것 같긴 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뭐라든지 나는 정말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멋있는 거야.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열심히 사시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자기만족이고 습관이 그렇게 들어갔고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근데 또 제가 지윤님 뵈면서 받는 인상은 사람들에게 나의 쓰임새란 무엇이냐, 지식 인플루언서로서 어떤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의 쓸모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쓸모 없는 일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강박이 있죠. 뭔가 좀 쓸모있는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갖고서는 막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보다 가장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쓰임새가 있을 만한 일들을 찾아서 그거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잘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성격인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자기가 이건 아니면 난 죽겠어. 이거 꼭 해야 돼 하고 막 정열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냉정한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이실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ISTJ라 그런가? ISTJ. 쏠린 ISTJ. 완전히 쏠린. 아주 극단적인 그거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여행수가 없었다는 거. 너는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돼. 약간 그런 거죠. 제가 농담처럼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흑사병 막 돌았을 때 있나요, 유럽에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병 걸리고 막 갑자기 죽어 나가고 하니까 패닉 상태잖아요. 그때 당시에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이제 우통을 벗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치고 다녔어요. 고행을. 예, 약간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들. 스스로를 막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러지 않으면은 나는 리워드를 받을 수 없어. 막 약간 이런 심정으로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아주 혹독하게. 그러니까요. 고통이 어떻게 보면 디폴트라서 너무 예정되어 있는 거라서 특별히 더 고통스럽지도 않은 그런 것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생은 원래 고행이에요. 진짜 늙은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로 삶은 그렇게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얼렁뚱땅 살게 놔두지 않아요.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도 되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인생이 좀 선물 같았던 순간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받은 선물은 좋은 부모님이었던 것 같고, 뭐 또 어떤 분들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이만큼 선물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순간들은 있겠죠. 근데 그 외의 순간들은 대부분 고행이죠.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고행이고 고통이 디폴트인 거를 아무리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되게 억울한 순간들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순간들은 별로 없으셨어요? 제가 제 후배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막 생겼다 그러면은 영원한 건 없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일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이렇게 바닥을 치면 또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빠져갖고서는 그것만 좋아하고 지나면은 바로 그 다음으로는 고꾸라질 수도 있고, 그냥 항상 그 마음을 지녀라 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억울한 일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사실은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한테나 그런 일은 생겨요. 나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도 어떤 일은 항상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너가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은 생기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무도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나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는 중요하죠. 근데 인간은 머리로 아는 거랑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른 그렇죠. 종류고, 그런 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지윤님은 어떻게 그렇게 득도를 하셨나?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주시고 좋은 환경에 자랐는데 이제 좀 갑자기 안 좋아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득도를 한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은 좋은 집안에서 뭐 여유 있게 자라서 엘리트 코스 밟고 네가 부러운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생계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저도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억울해. 막 이런 거. 나는 그냥 열심히 내 할 일 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아무한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래도 아직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극복했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행히도 내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득도를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아직 득도 못했어. 얼마나 네. 마음에 욕심이냐 그득그득한데 그건 아닌데 그래요. 사는 게 다 그래요. 제가 득도 막 이런 표현도 좀 썼지만, 제가 느낀 지윤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있는 것보다 부풀려서 아니면 막 축소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리해서 이해하고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배어 있는 느낌이신데, 그러면 이분은 불안을 안 느끼시나? 느낀다면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실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온전히 저에 대한 일이면은 별로 불안한 건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일어나면은 해결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귀찮고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제가 가장 불안한 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이들인 거죠. 왜냐면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마음대로 이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이 아이들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해주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제일 불안하고 제일 바라는 거죠. 부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성인으로서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얘들한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거고 그래서 그냥 쓰러지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줬으면. 자식 때문에 항상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항상 그런 불안함이 있고, 제가 이 세상에 이제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정말로 사랑했었던 엄마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었던 엄마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제일 커요. 아이들하고 관련된 거.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줬으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걔들의 인생이, 그리고 컸을 때 자리 없을 엄마를 좀 잘 기억해 줬으면,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한 얘기였나? 아니요. 되게 냉정해 보이는데 가장 소프트한 스팟은 그거예요, 저한테. 아드님들. 네. 아드님들이랑은 좀 어떤 대화를 하세요? 아들들이 대화를 잘 안 하죠. 그래도 저희 애들은 얘기를 네.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저희는 하루에 한 5번씩은 그래도 허그를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났을 때, 제가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제가 돌아왔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이제 심심하면 제가 불러서 누구야 부르면은 이렇게 막 슬렁슬렁 왜 안아달라고 응 그러면서 이제 허그하고 고맙죠. 지금 굉장히 잘 자라신 아, 것 같은데요? 네, 고마울 뿐이에요, 그냥. 뭐, 엄마 욕심이라면은 공부 잘해갖고 막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당연히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거는 이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피해도 안 끼치고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서 성실하게 잘 살 것 같다. 뭐 그런 자신감은 좀 있어요. 지금 애들이 하는 걸 읽어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니랑 그래도 대화를 좀 하는 아들이긴 하거든요. 그나마. 둘째구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자꾸 좀 망설였던 게 이게 솔직히 너무 얄팍한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엄마로서 아드님들을 아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어떤 마음으로 지내시는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조금 나이를 먹으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줬는가. 물론 원망도 좀 있긴 하겠죠.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아이 키우는 건 항상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키우기 쉽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까칠했구나. 아 어릴 때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요. 아, 둘째들이 그래요. 나도 둘째거든요. 근데 지윤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어렴풋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드님들의 미래와 장래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나와 독립된 객체로 바라보는 마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음. 근데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고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새 있잖아요. 새. 이제 새가 이렇게 둥지에서 알을 품고서는 깨어나게 되면은 얼마간은 이제 먹이도 물어다 주고 이러다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 어미새가 아기새를 뭐 바닥에 놓는데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새가 결국엔 비상을 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순간 이 아기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된 거고 사실은 그게 가능해야지만 얘가 새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엄마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인 거죠. 아기새가 비상을 하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다시는 아기새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엄마가 가장 기다리고 기뻐해야 되는 순간인데 또 엄마한테는 가장 슬픈 순간인 거죠. 그 이야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결국에 우리의 책임이나 의무는 제대로 된 성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성인이 되면은 떠나가야죠. 준비 중이에요. 그 마음가짐을 준비 중이에요.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걸 수도 있는데 두 아드님의 엄마로서 과거의 지윤님이랑 지금의 지윤님도 다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내가 좀 배웠다, 좀 더 나아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뭐 여유가 생겼다? 그런 거죠. 처음에 사실 아이 키울 때는 너무 여유가 없거든요. 막 다 해줘야 될 거 같고 막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내가 뭐 못 키운 게 아닐까 막 자책 진짜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아이의 어떤 스페이스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마찰을 겪으면서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엄마니까 그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엄마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본인을 괴롭힐 필요는 없어요. 결국에는 딴 사람이에요. 그 딴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존중을 해줘야지만 아이도 잘 자라고 저도 행복해질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요. 갑자기 오은영 선생님 얘기를 지식플레이도 구독자가 이게 나갈 때쯤에는 90만 아 그랬으면 좋겠다. 네. 어쨌든 100만이라는 게 이 세계에서 하나의 큰 마일스톤이긴 하잖아요. 골드 버튼. 네, 그런 마일스톤을 달성한 이후에 계획이나 하고 싶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 없다고 하신 분한테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일단 뭐 100만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뭘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고 근데 좀 다양한 걸 더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국제 정세라든지 역사라든지 조금은 딱딱한 그런 이야기들을 일방적으로 제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뭐 지식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팟캐스트 롱테이크 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특히 제가 정말 신경을 쓰고 이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45세에서 55세 여성분들 뭐 약간 그 또래 이상이 여성분들. 되든지 또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런 여성분들한테 좀 관심이 많은데 엄마니까 저도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상당수가 엄마이셨을 거고 지금도 엄마이시고 한데 왜 그런 생각하냐면 예전에 제가 박나래 씨랑 박나래 씨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친구들이 같이 나온 여행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TV에서. 이분들이 정말 이탈리아라는 곳에 처음 가신 분들이에요. 박나래 씨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엄마하고 엄마 친구들 내가 여행시켜줄게 하고서 막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입맛에도 안 맞고 음식이 그래서 약간 불평도 좀 많이 하시고 딸하고 엄마는 같이 다니면 싸워요 원래. 그러니까 막 내가 이거 사준다는데 왜 그래? 그러면 아 비싸 됐어. 막 안 사면
또 딸 속상하고 막 오래 걷고 기다리고 이런 것도 다 귀찮아하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박나래 씨 어머니가 딱 한 군데서는 1시간이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줄 서기 싫어하는 분이. 그게 이제 베드로 성당 그리고 시스틴 채플 들어가는 줄이었어요. 나 여기 와서 천지창조 봐야 돼. 나 이거 보고 가야 돼. 1시간이 넘게 딱 기다리시는 거예요, 줄을. 제가 그걸 보고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탈리아 여행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물론 같이 좋은 레스토랑 가고 웃겼었던 일, 뭐 싸웠던 일 이런 것도 추억이 되겠지만 이분이 가장 기억하고 싶은 혹은 마음속에 남기고 싶은 추억은 내가 그 천지창조를 봤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펑션을 하고 살아왔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데 결국 누구든지 굉장히 나는 이런 것을 즐길 줄도 알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에 의미를 굉장히 두는 사람이야. 라는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드리는 걸 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그런 것을 보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 길을 엄마로서 걸어온 사람이니까 울컥하고 그래.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근데 정말 그 기억이 얼마나 자부심 대신 그럼요. 그런 게 되는지 네. 지적, 문화적 호기심, 허영이라고 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야 그런 게 그리고 충족될 때 그 만족감이 얼마나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가. 근데 약간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소녀 시절에 혹은 뭐 대학생 시절에 뭐 20대 시절에 이럴 때 어릴 때 꿈 같은 게 있잖아요. 아 나는 저기 가서 뭐 해보고 싶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칠 때. 근데 나이를 먹고 이제 생활에 치이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잃어가거든요. 그까지 뭐 중요해. 아 이거 뭐 콘서트 가서 뭐 해. 막 약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삶에 어떤 활력을 넣어줘요. 그거 해갖고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림 하나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근데 딱 그걸 보고 나서는 기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마 내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가졌던 꿈이라든지 그 당시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때문에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언젠가 교과서에서 봤었던 그림이라든지 뭐 음악 시간에 들었었던 음악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씩 일깨워주고 싶다는 거죠. 어떤 클래식을 들을 때 작곡가의 이름을 내가 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것. 아 맞아 쇼팽 막 이런 식으로. 아, 별거 아닌데 사람은 이제 그런 거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거든요. 내가 그렇게 뭐 아줌마만은 아니었어라든지 나 이런 거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40대,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언젠가 네.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걸 보실 분들한테 혹시 뭐 남기고 싶은 조언이든 이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당신의 순간은 꼭 찾아옵니다. 지나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버티세요. 언젠간 찾아옵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럼요. 시간인 거.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근데 늘 회의가 드는 거죠. 아니 이만큼 했으면은 뭔가 결과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올 때마다 이제 배신당한 느낌 들고 다 소용없어. 이게 역시 운빨이야.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뭐 해봤자 뭐해. 막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커 나가고 지금은 만으로 19이 됐거든요. 이제 성인이 됐다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술 구입할 수 있다면서 나한테 친구랑 술 마시러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정말 젊은 친구들이 다 자식 같아요. 진짜로.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보이고 지금 이제 20대 됐는데 막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왜 없는 거예요. 내 친구는 벌써 이렇게 나가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언젠가 꼭 와요. 당신의 순간은 정말 옵니다. 그때까지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걸 기다리면서. 요행 없이. 네. 요행수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속하지 못한다고 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도 아니고. 그럼요. 99.9%가 못 속해 거기에. 대부분 그냥 죽어라고 그냥 하다가 살면서 노력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의 순간이 온다. 나의 때가 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윤님의 때도 자주 많이 찾아오길.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요. 확 큰 걸로. 지금 짜잘짜잘한 거 말고 큰 걸로 한번 때가 왔으면 대박으로.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